말씀드린 대로 심폐소생술 순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 그 다음에 영아나 소아의 경우 순서가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영아나 소아는 흉부 압박도 하고 인공호흡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내용에서 한번 보시면 자, 우선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표시한 거 한 번만 확인하세요. 그래서 심정지가 왔을 때 이제 매뉴얼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실 거는 심폐소생술의 일반적인 순서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영아나 소아나 또 의료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가슴 압박, 그 다음에 기도 유지, 인공호흡 들어간다는 거. 물론 그 앞에는 반응을 확인하고 일반인이라면 119에 신고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의 속도 있죠. 가슴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가 좋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의 깊이인 경우는 어느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까? 성인의 경우 요 줄 따라 쭉 내려가 보면 성인은 가슴 압박이 5cm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 깊이가. 그 다음에 소아는 참고로 4, 5cm. 애기들은 4cm 정도예요. 다 외우기가 그렇다면은 성인인 경우라도 5cm가 된다는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건 여러분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효과가 없다 그랬어. 그래서 쉬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쉬더라도 그 쉬는 시간이, 중단하는 시간은 10초 이내로 하라 라는 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려면 여기에서도 기도를 여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여는 방법 있었죠. 그래서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죠. 머리를 뒤로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린다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료를 할 때 일반인이 발견했을 때나 또는 의료를 제공하는 자 혼자 발견했을 때 전부 다 어떤 경우였냐면요, 30대 2였어요. 결론은 흉부 압박은 30번, 그 다음에 인공호흡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만 예외였냐면요, 의료를 제공하는 자 혼자 지나갈 때, 그죠? 한 명이 지나갈 때는, 죄송해요. 2명이 지나갈 때는, 의료를 할 줄 아는 제공자가 2명이 지나갈 때는 흉부 압박 15번, 인공호흡 2번. 그것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여러분 다 까먹더라도 그냥 전부 다 30대인데 의료 제공자 2명이 지나갈 때만 15대 2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제가 체크했던 거 그 정도만 좀 신경 쓰셔서 꼭 보십니다. 여러분 항상 시험 치러 가서 마지막 시험장에서 앉으셔가지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여기 심폐소생술 부분은 꼭 한번 다시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쇼크가 왔을 때, 꼭 심폐소생술이 아니라도 보기에서 쇼크시 이런 말이 있을 때, 쇼크가 왔을 때, 이럴 때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가 어디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디를 한다? 성인인 경우는 경동맥에서, 그 다음에 영아는 상완동맥에서 촉지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의 시행 순서예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고, 이때 확인할 때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확인하고요. 신고는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고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 압박 하죠. 분당 100에서 120회로 하고, 이때 손 팔꿈치는 구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손꿈치로, 그죠? 손두덩이라고 해야 되나? 손꿈치라고 해야 되나? 여기 손목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대고 해서 눌러주는 거. 그 다음에 기도를 열어주고 인공호흡을 할 겁니다. 그죠?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 이때 흉부 압박은 30번, 인공호흡은 2번.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또 제세동기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겠습니다. 그래서 AED라는 거는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그거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심폐소생술은 아시다시피 골든타임이 몇 분이다? 4분 안에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 했어요. 잘 봐주시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혹시나 익수씨,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을 때는 여러분, 이때 응급처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는 반응을 확인하는 것 똑같아요. 반응하고, 물론 그 다음에 119 신고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익수씨는 심폐소생술일 때는 흉부압박이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는 기도를 열어주고 인공호흡하고 그 다음에 흉부압박하고 순서가 여러분 바뀝니다. 기도 열고 인공호흡하고 흉부압박한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항상 심폐소생술일 때 자동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쓰잖아요. 그 제세동기는 어떤 식으로 씁니까? 하는 순서 시험에서도 언급이 됐고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세동기 사용 순서 알아두십니다. 자, 이때 전원을 켜겠죠. 그래서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전원을 켜면은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그래서 패드를 부착하죠. 이때 패드는 2개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패드를 어디다 붙이는지 그림 문제로도 물었죠. 그죠? 그래서 패드를 붙이는 위치 꼭 알아두십니다. 오른쪽 쇄골 아래, 그 다음에 왼쪽 가슴 아래. 오른쪽 쇄골 아래 하나, 왼쪽 가슴 아래 하나 2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이고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 곁에서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할 때는 떨어지세요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리고 분석했을 때 제세동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떡할까요? 충격 버튼을 누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면서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외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자 곁에서 물러나는 거는 분석할 때랑 그 다음에 충격 버튼을 줄 때, 그죠? 그때는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제세동기 순서니까 여러분 요 그림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냐 하는 거 모의고사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네 번째고 이런 거 나올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전원을 켜는 거 나왔죠? 먼저 그 다음에 패드 붙이고 있죠? 패드 붙여. 그 다음에 분석하려고 이 여성 보세요. 구조자가 모두 물러나세요 라고 물러나게 하죠. 그 다음에 충격을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하면서도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세요 하고 충격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흉부압박, 인공호흡하고 또 제세동기 분석할 거고, 그래도 또 여의치 않으면 또 충격 버튼을 줄 거고, 그리고 또 심폐소생술 할 거고, 그거를 언제까지 119가 올 때까지 반복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심폐소생술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뇌손상 위험 환자 간호입니다. 자, 뇌를 다쳤대요, 여러분. 뇌를 다쳤다든지 또는 하면은 우선은 뇌압이 올라가겠죠. 피가 안에 고여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뇌를 다쳤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의식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뇌압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뇌압 상승을 막는 거. 그런 쪽이 포커스가 될 거예요. 그럼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먼저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동공의 크기를 관찰하겠죠. 물론 의식이 있다면 언어로 질문을 하겠죠. 언어적 자극도 주겠죠. 그래서 의식을 체크한다 이런 말하면 언어적 자극. 눈 떠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하고 질문하는 거죠. 언어적 자극. 또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질문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어적 자극이나 질문을 하고 동공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극을 주면 뇌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자극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를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진 않긴 하지만 머리는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는 올리되 자극을 주거나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올린다는 말은 어깨하고 머리 쪽을 상승시켜야지만 머리 쪽에 압이 내려가겠죠. 그럼 머리를 어느 정도로 올립니까 하면 30도 이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30도로 상승시킨다? 맞아.
또는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킨다. 그래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올려주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여러분 바이탈 사인에서 어떤 현상을 보입니까?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압은 올라가겠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을 릴렉스 시켜야 되니까 심장한테 릴렉스 차분하게 진정해 하니까 맥박수를 어떻게 만들까요? 떨어지게 할 거야. 맥박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럼 맥박이 떨어지면 누가 동반자처럼 똑같이 항상 같이 가요. 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하는 거 호흡이죠. 호흡도 맥박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호흡수도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호흡수가. 그래서 바이탈 사인도 체크하고 여기에서 호흡수가 과하게 떨어지는 것도 뇌압이 올라가는 증상이니까 환자 호흡수가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요. 뭐를 하냐면 과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호흡을 좀 과하게 시키는 거야. 깊이, 횟수도 깊이, 횟수 다 많게 과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호흡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니까 6번은 참고로만 하시면 되는데 뇌압을 떨어지게 하는 약물이 만니톨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만니톨. 그래서 이 약을 투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수액은 어떡할까요? 많이 주는 게 좋을까요? 적게 주는 게 좋을까요? 적게 주는 게 좋겠지. 수액이 많이 들어가면 혈압이 더 올라가고 압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뇌압을 떨어지게 하는 만니톨을 투여한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머리를 올린다는 거.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관찰한다는 거. 그리고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안정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안정을 한다. 그거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여러 가지 각종 골절에서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한번 요거는 줄을 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교재에서 줄을 한번 꺼 보시죠. 줄을 꺼 보면 저 쇄골 골절일 때는 어디로 옆에 있는 오른쪽에 어디를 꺼야 됩니까? 쇄골 골절하면 삼각건 꺼야 되겠죠. 삼각건을 맨다는 거. 그 다음에 대퇴골절일 때는 긴 부목을 적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척추골절일 때는 어떡합니까? 처치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골반골절은 여러분 전신부목이야. 골반골절은 전신부목입니다. 그 다음에 비골이라는 건 코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두붕대. 그 다음에 주관절 골절은 주관절이 어디예요? 팔꿈치예요. 팔꿈치는 억지로 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새로 바로 반듯하게 펴려고 하지 말고 그 자세 그대로 부목을 대어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일 때는 머리 쪽에 뼈가 부러졌으니까 여러분 압이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개골 골절일 때 금방 했던 것처럼 뇌 손상처럼 뇌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머리와 어깨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머리와 어깨를 상승시킨다. 그 다음에 하악골, 턱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떡합니까? 머리 자체를 부목으로 사용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 중 골절 시 응급처치로서 바른 것은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척추골절 처치하지 않고 요청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 하는 거 요거는 머리와 어깨를 상승시킨다 하는 거. 골반골절 같은 경우는 전신부목을 된다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더 신경 쓰시고 나머지도 한번 간단하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약물 중독 환자 발견 시 우선 처치입니다. 자, 약물 중독 환자 발견 시 우선 처치. 자, 약물 중독 환자를 발견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약물의 용기를 확인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시 흡수를 억제하는 방법.
약물 중독 시 흡수를 막는 방법. 약물이 들어갔을 때 흡수를 막는 방법에는 크게 이렇게 세 종류를 두 종류를 세 종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가 중독이 안 되려면 여러분 빨리 토해버리는 게, 내용물을 빨리 배출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구토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구토를 유발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 물이나 우유를 많이 마셔버리면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들도 속이 좀 안 좋을 때 물이나 우유를 먹어봐. 그러면 속이 더 울렁거려서 구역질이 날 겁니다. 구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한다. 두 번째는 구역질 반사죠. 우리 손가락 넣어서 토하는 거 있죠? 구역질 반사를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먹으면 너무너무 써서 토 안 할 수가 없어. 구토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써서요. 이 구토 유도제, 그게 뭐다? 이페카 시럽이라는 게 있다.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약을 먹어서도 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물 중독을 막으려면 구토를 유발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도저히 안 된다면 위를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 위세척을 한다는 거. 또는 세 번째는요,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났다면은 약물이 흡수되지 않게 안에다가 흡수되지 않게 뭔가를 깔아주는 코팅을 입혀가지고 하는 약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중에서 활성탄 또는 숯가루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먹으면 약물이 안에 장벽에 흡수되지 않게 코팅을 입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거 방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참고로만 하시는데, 여기서 구토를 유발한다, 위세척을 한다, 두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렇게 문제가 물었죠. 중독의 위험이 있는 약물을 다량 복용했다.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그랬을 때 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다량 어떤 환자가 복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수면제가 흡수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가장이에요. 제일 먼저 빨리 해야 될 처치는 어떤 거다? 흡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위세척이 가장 먼저라는 거,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러나 위세척이 약물에 중독이 되었을 때 흡수를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위세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위세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위세척은 어느 경우 음독을 하고 나서 중독성이 있는 약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 경과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미 어느 정도 흡수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위세척을 하는 의미가. 위세척이라는 건 안에서 흡수가 안 되었을 때 초반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씻어내면 되는데 이미 흡수된 다음에는 뭘 씻어내? 그죠? 그래서 복용하고 나서 12시간 정도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기억하시죠? 첫 번째 거는 참고로 하더라도 독성 물질, 어떤 거냐면요, 독성 물질, 강산, 그 다음에 강알칼리 또는 석유, 화학제품, 이런 거를 만약에 음독했단 말이에요. 독성 물질, 강산, 염산 같은 거 있죠. 강알칼리, 양잿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나 석유, 화학제품,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위세척을 시키는 과정에서 구역질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식도나 다른 점막이 더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위세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위세척을 할 때는 여러분 환자가 어떤 자세를 한다? 좌측이. 위내시경 할 때도 어떤 자세입니까? 좌측입니다. 좌측이. 그래서 좌측이를 하거나 아니면 15도 정도로 T포지션을 취한대요. T포지션이 어떤 자세 여러분? 환자가 똑바로 누워있으면 다리가 올라가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는 자세를 하면 어떤 점이 좋아요? 이렇게 다리를 올리면 다리를 올려주면은 위에 있는 내용물이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지. 왜냐면 다리가 올렸으니까 못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장 아래쪽으로 못 내려가게 만들어주는 게 T포지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위 내용물이 12지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위 내용물을 위 바깥으로 배출하는 걸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리를 올리니까 위 내용물이 아래쪽으로 소장 쪽으로나 밑으로 못 내려가겠죠. 그 말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거 알아두시죠. 세 번째 거, 자,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 자, 구토를 시키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음독을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이 구토를 유발하는 건데, 구토를 하면 안 되는 환자는 경련 환자. 왜? 경련하다가 토물이 기도를 막을 수 있죠? 안 돼. 그 다음에 임산부 안 돼. 그 다음에 석유 안 돼. 그 다음에 끝에도 보시면 부식성 물질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석유 포함해서. 그래서 이때 보니까 아까 위세척도 안 되는 경우에 뭐가 있었어요? 위세척 안 되는 경우에 여기 강산, 강알칼리, 석유 있었거든.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어떤 거 있어요? 강산, 강알칼리, 석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식성 물질은 구토도 안 되고 위세척도 안 됩니다. 강산, 강알칼리, 석유, 구토 금지, 위세척도 금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구토를 하면 안 되는 경우가 기도 유지와 관련되는 거니까 의식 없는 사람 안 되겠죠. 심장질환자 ABR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토 금기증 환자는 기도가 막힐까봐 걱정스러운 사람들, 경련이라든지 의식이 없다든지 이런 사람부터 부식성 물질, 임산부 이런 사람들한테, 심장질환 이런 사람들한테 좋지 않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요거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자, 일산화탄소 중독이면, 일산화탄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건간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CO라고 했죠. 그럼 이 CO는 무색, 무치, 몸이지만 특징이 뭐였어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을 못 해줘. 그래서 얘는 맹독성이 있다 이래 말했잖아요. 연탄가스. 그럼 일산화탄소 중독일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 해야 될 일은 빨리 여기 이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있는 이 공간에서 벗어나게 해야 돼. 그래서 공기가 맑은 곳으로 우선 옮기는 거. 그리고 옷은 느슨하게. 그리고 산소는 100%로 아주 많은 산소를 공급해야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환자 치료 시의 일반 원칙입니다. 응급환자 치료 시 일반 원칙. 자, 응급환자를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당연히 심폐 다 봐야 되겠죠. 심장과 폐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심장을 살려야 되니까 순환, 이때 순환은 심장 압박이라든지 혈액순환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를 봐야 되니까 호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혹시 막힌 데가 있나 열어주고 호흡도 체크하고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응급처치 4단계, 구명 4단계에서도 기지쇼상 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심장과 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1순위 1등급 환자는 어떤 사람이다? 호흡이 멈춘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대출혈 환자. 호흡 정지 환자, 대출혈 환자, 그리고 또 흉부 손상 환자. 흉부 손상이라면 흉부 쪽에는 심장과 폐가 있으니까 제일 소중한 부분이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흉부 손상 환자가 가장 먼저 처치해야 된다. 결론은 제일 먼저 처치할 사람은 호흡 정지, 대출혈, 흉부 손상 환자가 먼저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머리를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을 때는 아까 뇌손상, 뇌압이 올라갔을 때 의식을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의식 상태를 꼭 체크하라. 이때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동공반사, 빛을 탁 비추어 보는 거 해보고, 그 다음에 4번에 목 근처에 개방성 창상이 있다면, 개방성 창상 막 벌어진 상처죠. 이런 게 있다면 빨리 막아라. 안 그러면 그 혈관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혈관 안에 공기나 엄한 것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색전이라고 했거든. 그 안에 혈관 안에 피가 아닌 엄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색전. 근데 외부 공기가 들어갔으니까 공기색전, 이거를 막아야 된다. 혈관 안에 피가 아닌 엄한 것들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중요하죠.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척추와 목을 고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어줄 때도 척추를 다친 사람은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턱만, 머리는 고정하고 턱만 들어 올리잖아요. 척추와 목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장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생리식염수의 적신 꺼즈나 헝겊으로 덮어준다. 절대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물체가 박혔을 때는 박힌 물체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그 자리에 그냥 놔두세요. 그걸 뭐 빼려고 하거나 뭐 어떻게 위치를 바꾸거나 그러지도 말고. 그 다음에 항상 맥박을 점검하라. 그 다음에 9번 중요하죠. 부목을 하기 전에 만약에 골절 환자한테는 부목이 먼저인데 상처가 있다면, 부목을 해야 될 환자인데 상처가 있다면 일단 뭐부터 하라? 드레싱을 하고 부목을 대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옮기기 전에는 중요하죠. 모든 골절에는 부목이 먼저예요. 그럼 부목을 하는 이유는 부러진 뼈 조각이 움직이게 만들었다가 괜히 다른 조직을 막 찔러서 출혈까지 유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조직까지 다치게 만드는 골절을 복합골절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부목을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부목을 해야 되는 환자인데 만약에 9번처럼 상처가 있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드레싱을 하고 부목을 하고, 만약에 상처가 없다면 부목을 하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절단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찾아서 청결한 꺼즈나 소독포로 싸서 플라스틱이나 비닐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를 얼음을 세운 용기에 넣어라. 그 말은 여러분, 먼저 종이나 플라스틱이나 비닐 주머니에 싸요. 꺼즈로 싸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꺼즈로 잘라진 사지 부분을, 잘라진 부분을 꺼즈로 싸서 락앤락통 같은 데다가 넣어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여기 안에 얼음을 채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절단된 부분이랑 얼음이 직접 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직접 닿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직접 닿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싸서 비닐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얼음을 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눈도장 찍으십시오. 기억하실 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상처 중에서 파상풍이 걱정되는 상처 있죠. 파상풍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처라 그랬어요. 그럼 파상풍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몇급 감염병이야? 파상풍 하면 흙을 파먹고 하면서 제가 상급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파상풍균의 특징은 어떤 상처에 잘 생기냐면 상처 입구는 좁으면서 깊이는 깊은 상처. 그죠? 우리 녹슨못 생각해봐. 그럼 구멍은 좁은데 깊지. 그래서 깊고 좁은 상처에 파상풍균은 잘 생긴다. 그리고 이 파상풍균은 아포 형성균이다. 아포 형성균이다. 그리고 이 파상풍균은 어디를 좋아한다? 신경조직 친화성 균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신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뭘 유발한다? 경련을 유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의 3대 증상 하면은 등이 휘어지는 후궁 반장, 그 다음에 턱 근육이 다물어지지 않은 아관 긴급, 우리 아동간호 때 언급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가가 실룩실룩 되는 조속, 그죠? 요런 게 파상풍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은 어떤 상처? 뭔가 좀 불결하고 깊고 좁고 이런 상처에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균은 어떤 균이냐면 깊은 곳에서 기어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균이기 때문에 공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공기를 혐오한다. 그래서 이 균을 혐기성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호기성균이다 이래 말하면 틀렸어. 호기성이라는 거는 공기를 선호한다,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얘는 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혐기성균인 파상풍에 잘 생기는 상처는 어떤 상처에서 잘 생기냐면요. 1번 알아두셔야죠. 심하게
오염된 상처, 뭔가 지저분한 상처에 잘 생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동상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상에 응급처치할 때 하지에 동상 입은 부분에 궤양이 생겼다. 이때 뭐를 하라 그랬습니까?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라. 그런 말 했거든요. 화상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괴사조직, 치료되지 않은 상처 이런 데도 생기고 결출이라는 건 여러분 살점이 뜯겨져 가지고요. 너덜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거.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붙어있는 거 그런 상처. 분쇄라는 말은 짓이겨진 거겠죠. 이런 상처. 그러나 이 중에서 하나만 생각한다면 어떤 상처다? 심하게 오염된 상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성간호하겠지만 제대 절단부, 제대를 불결하게 잘랐을 때도 애기들한테 가장 감염되기 쉬운 질환이 파상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환자가 뭔가 목에 걸린 것 같이 캑캑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경찰서를 막 두드린 거야. 경찰서에 들어왔는데 말을 안 하는데 목을 막 감싸면서 말을 못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기도에 뭐가 막혀가지고 누군가의 헬프를 요청하려고 경찰서를 들어왔나 봐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는 뭐라고 물을까요? 괜찮으세요? 왜 그래서 괜찮은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면 괜찮은지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뭐가 걸린 게 확실하다 하면은 평평하고 단단한 표면에 똑바로 눕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짠 하고 기도를 열어줄 건데 이때 기도를 여는 방법은 어떻게 여냐면 첫 번째는 머리를 뒤로 젖힐 거예요. 그리고 턱을 들어 올릴 거예요. 얘가 가장 중요하잖아. 그죠? 가장 기본이잖아. 그래서 환자 똑바로 눕게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릴 겁니다. 단 이 자세는 어떤 때는 안 해야 된다. 경추를 다쳤을 때는 하면 안 되겠죠. 또는 척추를 다쳤다 이런 말이 있으면 하면 안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어떤 사람이 다이빙을 하다가 목골절이 의심된다. 이 사람인데 의식이 없다. 기도를 여는 방법이 뭐냐? 이래 말하면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낙원처럼 턱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턱만 들어 올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척추 손상이 의심될 때 그럴 때는 턱만 들어 올리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장 보편적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었어. 그럼 기도를 열었어. 그럼 기도를 열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물질을 빼야 되겠지. 여러분 큰 숲을 보세요. 이물질을 뺄 거야. 기도를 열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요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돼요. 의식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여기 끝에 보시면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공호흡 하기 전에 심폐소생술 할 때 그 앞에 뭐 했어? 기도 개방이 있었잖아. 그럼 기도를 여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열어야 안에가 깨끗해야 인공호흡을 할 때 공기가 폐까지 쫙 내려가지. 그러니까 기도를 열 때 인공호흡을 하기 전에 기도를 열려면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겠지. 그럼 이물질 제거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머리를 들어 올리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거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괜찮으세요? 물어봐야 돼. 그리고 환자를 똑바로 눕혀 그리고 기도를 열 건데 기도를 여는 방법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라. 근데 만약에 환자가 목뼈가 다친 것 같을 때는 턱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물질을 제거하고 나서는 제거할 때는 이물질 제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했을 때 한번 볼게요. 만약 우리 애기들 같은 경우에 사탕을 먹었어. 그럼 그때 이물질 제거하는 방법 있잖아요. 한번 볼게요. 그럼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환자 보고 본인이 숨을 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이물질을 제거할 때 숨을 쉴 수 있고 본인이 기침을 할 수 있다면 환자한테 어떻게 말하라? 기침하세요. 강하게 기침하세요. 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기침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 두 견갑골 사이를 날개죽지 사이를 어떻게 한다? 4번에서 5번 정도 강하게 치도록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치도록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침하세요 하고 그리고 등짝을 몇 번 정도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근데 환자는 아직까지는 의식은 있어. 효과는 없는데 그럼 이때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의식이 있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하는 거죠. 하임리히법을 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임리히법. 그래서 하임리히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환자 뒤에 가서 복부 밀어 올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임리히법을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 의식 있는 하임리히법은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하임리히법은 환자 뒤에 가서 하는 거예요. 환자 뒤에 가서 뒤에 서서 여기 배꼽하고 명치 중간에다가 주먹을 쥐고 또 한 손은 주먹을 감싸가지고 복부 쪽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리는 거. 뒤에 가서 해야 돼요. 그럼 이러려면 세워야 돼. 환자가 서 있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의식이 없다면 서 있을 수 없잖아.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환자를 눕히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고 골반 정도쯤에 걸터 앉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손깍지를 끼고 손 뒤꿈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번에는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입으로 나오게 만들려고.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은 의식이 없을 때 눕혀서 하는 하임리히법, 쉽게 말해서 서서 하는 하임리히법 2가지라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는 세워서 하임리히법을 하고 의식이 없다면 눕혀서 환자 위에 올라가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하임리히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먼저 그림에서 보시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의식을 119에 신고는 해놓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 봐봐. 2번 그림 보시면 자발적으로 기침하세요 했는데 기침을 못해. 그럼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림엔 없지만 등을 두드릴 거야. 등을 두드려주고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3번 여기 있는 요 내용 있죠. 요거는 전부 다 뭐예요? 뒤에 가서 하는 의식이 있을 때 하는 하임리히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임리히법은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이물질을 제거하는 응급처치예요. 이 부분 여러분 눈도장 잘 찍으세요. 하임리히법 하는 거 있다는 거. 자, 참고로 여러분 애기들한테는 하임리히법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는 좀 진하게 잘 보이는데 화면에서는 좀 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먼저 애기 의식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 영아들은 의식을 어떻게 확인했어? 발바닥으로 했잖아.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발바닥을 건드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119 신고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애기 목에 뭔가 걸렸을 때 말입니다. 하임리히법이니까. 그 다음에 확인하고 어떻게 하냐면 2번째 그림 봐봐요. 애기를 어떻게 해요? 뒤로 엎어. 그리고 얼굴을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가야지. 아래로 가야 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래로 가게 해서 손꿈치를 이용해서 등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엎드린 다음에 등을 쿡쿡 해서 얼굴 쪽으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해.
똑바로, 이제 아기를 똑바로 했어요. 엎어 있는 아기를 똑바로 했어요. 단 고개는 어떻게 할까요? 머리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서 이번엔 어디? 가슴 중앙을 우리 아기들은 심폐소생술 할 때 4cm 정도 들어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슴 중앙을 손가락으로 쿡쿡쿡쿡 해서 5번 정도 눌러줘요. 눌러줘. 그 다음에 또 이물질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한다? 또 흉부 압박, 가슴 압박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기 반응을 확인하고 등 엎어서 등 쪽에 압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흉부 압박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엎어서 등 쪽 압박하고 또 흉부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영아들 하임리히법이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이해해 주십시오. 보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자를 운반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환자를 운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환자 운반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경사가 진 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사가 진 데. 왜 이랬죠? 경사가 진 데가 있다고 친다면 이렇게 경사가 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환자를 운반할 때 이쪽 위로 올라가는 쪽에 이쪽에 머리를 둬야 돼요? 다리를 둬야 돼요? 앞으로 올라갈 때는 머리가 앞에 있어야 되겠지. 이쪽에 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머리가 이쪽에 있으면 여러분 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밑에 있으면 머리가 쏠릴 거 아니에요. 밑에 아래쪽으로.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있어야 돼.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내려갈 때는 어떡할까? 내려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가서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쏠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앞에 가야 돼? 다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지를 갈 때랑 내려갈 때는 환자의 다리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다리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가는 거죠. 머리가 올라갈 때 머리가 앞으로 가야, 머리 쪽이 올라가야 안 쏠리겠죠. 그 다음 내려갈 때는 머리가 밑에 있으면 여러분 쏠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게 간다? 다리가 앞으로 가는 거죠. 결론은 평지 갈 때, 내려갈 때는 다리가 앞으로 간다. 올라갈 때는 머리가 앞으로 간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환자를 스트레처 운반차로 운반합니다. 이때 리더자는 환자의 어느 쪽에 쓴다? 머리 쪽에 선다는 거. 머리 쪽에 쓴다는 거. 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환자 부목을 할 때 원칙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까 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자, 부목을 할 때는 자,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지 마세요. 벗기려고 손을 팍 드는 순간 어때요? 오히려 복합골절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옷은 어떡하라? 잘라라. 그리고 또 밑에 3번에 보시면 사지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부드럽게 잡아당겨 편다. 뭐 세게 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심하게 구부러져 있다면 부드럽게 잡아당겨 편다. 그 다음에 4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개방된 상처는, 벌어진 상처에 오픈된 상처는 소독을 하고, 아까 부목대랬잖아. 그죠? 상처가 있을 때는 드레싱을 하고 부목을 대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목을 할 때는 다친 곳에 위, 아래, 관절까지 함께 고정하라. 관절까지, 아래까지, 위까지 함께 고정하라. 그 다음에 부목을 할 때는 만약에 좀 튀어나온 뼈가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부목을 할 때 살이 쓸릴 수도 있고 마찰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목을 할 때는 패드를 대어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아까 말했다시피 튀어나온 뼈끝이 있을 때 이 뼈끝을 억지로 피부 속으로 밀어서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장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억지로 넣지 마라. 그 다음에 8번 아까 말했죠. 환자 옮기기 전에 부목을 대라. 9번 알아두셔요. 골절이나 탈구가 의심되는 사람은 부목을 대어줘라. 탈구, 뼈가 이탈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부목을 대어줘라. 그리고 부목을 대기 전에 개방성 상처인데 피가 지금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럼 피가 날 때는 이 환자 지혈을 시키는 게 먼저죠. 그래서 지혈을 일단 시켜라. 그 다음에 부목을 적용할 때 심하게 굽어진 장골, 장골은 긴 뼈,
긴 뼈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약간 펴라 그랬어. 여기 3번에도 보시면 사지가 심하게 구부러져 있으면 부드럽게 잡아당겨 펴라 그랬죠. 그래서 심하게 굽어진 장골은 펴고 관절 부분은 그대로 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알아두셔야 되겠죠. 부목을 하고 나서 그쪽 부위는 부종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환부를 올려주고 그리고 통증 감소, 부종 감소를 위해서 냉찜질을 해주고 하는 게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